검색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그래서 트렌드가 확산된 지가 한참 됐어요. 못 따라갔죠.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그 아까 다음 주도주로 AI 인공지능, 네. 반도체 이런 쪽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바이오는 안 되나요? 바이오요. 네. 바이오는 미국에서는 필수 소비재예요. 경기 방어주, 배당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바이오,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투자할 때도 바이오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저는 국내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그다음에 최근에 뭐 3프로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ST팜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다. 그런 종목들은 왜냐 그러면은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게 결국은 제조거든요. 근데 걔들은 제조잖아요. 그러니까 제조라서 오히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는 결국에는 저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같은 곳에서 대규모 신약을 성공시켜야 또다시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핵심은 또 한 가지가 2020년도, 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올랐던 버블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요. 시젠이나 뭐 SD 바이오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높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돈을 버는 거, 앞으로 뭐 돈을 얼마나 벌 것이다라는 컨센서스를 보시면은 뭐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인데 뭐 100억? 50억?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뭐 가치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있는 돈으로 배당이라도 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 돈으로 신사업해야죠. M&A 해야죠. 근데 M&A가 어떤 게 된다라는 좀 가시적인 성과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가 분명히 우리의 미래는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올해 보시면은 좀 장이 좀 많이 바이오 쪽도 그렇고 스타트업 쪽에 많이 좀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화이자도 그렇고 머크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큰 빅딜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 돈이 있는 기업에서 정말 좋은 기술을 보면은 큰 돈을 들여서라도 매수를 할 만큼 지금 바이오가 바닥권이냐? 맞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술을 갖춘 기업이 정말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다. 정말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자진상폐를 하든 아니면은 삼성이 됐든 아니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큰 제약사가 됐든, 그것도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글로벌 빅파바가 됐든 간에 이게 뭐 마일스톤 계약이 됐든 아니면은 서로 뭐 기술 이전이 됐든 이게 아니고 기업을 살 거예요. 기술 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물음표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투자하셔도 늦지 않아요.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내 기준에서는 케어제니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최근에 정말 급등을 많이 주긴 했어요. 근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도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그러니까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검증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 영상을 좀 봤더니 네. 삼성의 미래는 쌈바에 있다고. 네네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그 부분은 이게 좀 약간 민감한 사안이긴 한데, 이게 이재용, 그러니까 JY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러고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헤드에 올라갈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반도체와 바이오 두 개를 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혁신이 필요하고 필수 소비재로서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하드웨어 제조업은 한계가 있다. 2030년 되면은 내구성도 상당히 좋아질 거고요. 기술이 더 혁신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우리 반도체도 보시면은 뭐 10나노 이하 내려가고 난 뒤부터는 반도체 경쟁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과거로 돌려보시면은 예전에 우리가 피처폰 쓰실 때 피처폰 제일 처음에 그 마케팅 포인트가 뭐였냐 그러면은 2비트, 4비트, 64비트, 128비트 소리. 우리가 이게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줄 수 있냐 였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다 사운드를 낼 수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 카메라였습니다. 몇만 화소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어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넘어오고 난 뒤부터는 얘가 AP가 어떻고요, 속도가 어떻고요, 우리가 어느 게임까지 돌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은 성능 얘기합니까? 안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기능을 더 넣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더 넣었습니다, 이게 100배, 1000배 줌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혁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드웨어적 혁신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OLED를 쓴다. 디스플레이가 좀 더 좋아진다.
근데 그 이상의 변화점이 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아이폰을 최신폰을 쓰시는 분들도 그 전작과 비교하면은 무게 좀 달라졌네. 뭐 카메라 모양 좀 달라졌네. 달라진 게 없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메모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서 다음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찝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TSMC 모델을 따라가든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뭔가 신약들을 계속 개발을 하든 어쨌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나온 이유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고요. 충분히 편해졌어요. 그럼 이제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고 필요한 것은 약물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바이오 혹은 삼성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이게 바이오 쪽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이게 JY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트렌드나 모든 추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가장 큰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약물 제조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뭐 약간 정치적으로 스토리적으로도 얽혀있는 게 많다라는 점에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은 충분히 앞으로 뭐 몇 배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무지성으로 매수한다. 그것도 좋지만 삼바도 무지성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지만 당장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AI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네. 그럼 혹시 그 AI 주식이 좀 흔들릴 때 네. 좀 살만한 주식은 뭐예요? 지금 국내에서 반도체가 오르는 동안 빠진 섹터를 저는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꽤나 수급이 큰 쪽이 2차 전지가 좀 밀렸죠. 자동차가 밀렸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밀리면서 오른 종목들이 아무래도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랐다라는 점에서 아마 순환매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무조건 계속 간다는 것도 아니고 밀리면은 그 돈들이 어딘가는 갈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가 될 거냐 그러면은 국내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자동차, 2차 전지 뭐 이쪽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는 반도체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의 사이즈를 받쳐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조선 말씀드렸고 뭐 건설 장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판돈이 거기로 들어가면은 다 상한가 가요. 종목이 몇 개 없고 시총이 작으니까. 근데 이게 2차 전지,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들 얘네들은 시총이 꽤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주도주라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매가 발생할 텐데 그때 또 크게 보면은 주식 팔고 채권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원화 팔고 달러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라기보다는 돈이 이렇게 좀 쑥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어디로 들어갔다가 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중에서 내가 이해되는 곳에는 들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는 곳에서는 좀 참으시고 왜냐면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반도체를 더 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에서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인가요? 그렇게 되죠. 근데 미국은 좀 특징적인 게 정말 웃긴 게 미국은 엔비디아가 빠지잖아요. 그럼 누가 오를까요? 그래요. 엔비디아가 빠지면은 반대 수급으로 아마존 같은 게 올라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게 오릅니다. 구글이 빠지면 누가 오를까요? 마소가 올라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여기는 빅테크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는 천조 수준의 기업이다 보니까 돈들이 거기서만 놀아도 충분히 수급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곳이 LG엔솔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덩치를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빠지면은 장이 빠진다. 반도체 오르면은 장이 오른다인데 미국은 AMD 빠진다. 엔비디아 빠진다. 그럼 그게 빠져가지고 인텔로 들어가고 애플로 들어갑니다. 애플이 빠지면은 마소로 들어가요. 마소가 빠지면 구글로 들어가고요. 구글이 빠지면 테슬라로 들어가요. 걔네들끼리 다 어떻게 보면 헤쳐먹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랑 좀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섹터별 순환매, 미국은 종목별 순환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셔가지고 네.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얘기하셨는데 진짜 말대로 되셨습니다. 그 당시는 조금 악플이라고 할까요? 네, 부정적인 네. 댓글이 달리긴 했는데 네. 현상적으로는 맞았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가 빠지면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밖에 없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이제 저는 에코프로 BM, LNF,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G엔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여전히 가져갈 만큼은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제가 이제 영상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에코프로는 지주사다.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네.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에코프로의 차트를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차트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가 빠지는 수급에서 에코프로로 또 수급이 들어가니까 에코프로가 올라와주면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지금 60일선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2차전지 섹터 전체가 그 이슈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가 오르던 아니면 반도체가 빠지면서 장이 부러지던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이거는 차트 매매 기술적 관점입니다. 근데 2차전지에서 대장주는 에코프로니까 에코프로 차트가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아까 잠깐 봤더니 반도체가 빠지면서 에코프로가 올라가더라고요. 60일선 지지를 또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는 언젠가는 이게 또 차트가 꺾일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차트가 기술적으로 보는 거죠. 지지선을 크게 깨고 내려가면 요 부분에서 반대 매매도 나올 수 있고 섹터 전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근데 이게 지수가 무너지는 날이 되든 아니면은 2차전지만 무너지는 날이 되든 그런 날은 좀 큰 하락 같은 경우 혹은 내가 2차전지를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련 없이 약간의 비중을 크게 줄여야 되는 혹은 손절도 각오해야 되는 그 라인은 에코프로 60일선이 될 것이다. 차트 매매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는 요즘 좀 걱정은 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크고 상징성이 있고 뭔가 기술적으로 이걸 많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위메이드가 박살났을 때 게임주가 다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박살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그 반도체가 다 박살났었습니다. 대장주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급의 가장 1등 공신이고 무너지면은 섹터 전체를 망가뜨리는 이슈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의 차트가 조금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물론 저가 매수로 가치 있는 종목들은 내려가도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주가가 유지될 수 있는 주가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보고 막 2년, 3년 투자하는 걸로 봐서는 버틸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네. 이게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찐이냐 아니면은 이게 가짜냐에 대해서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죠. 네. 이 기업이 정말 2년, 3년 뒤에 예상했던 아니면 말하는 그 실적이 나와주고 그걸로 정당한 주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냐는 전문가분들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뭐 IPO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생각보다 이게 원자재 가격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증설을 했는데 오히려 레드오션으로 치킨 게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보수적 의견을 다 들으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댓글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배터리가 그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줄 아는가 이러시는데 배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고요. 2차 전지전에도 ESS는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ESS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장 파이가 얼마나 될 거냐라는 겁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면서 대규모로 충전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몇백 대 그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시장이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 시장이 안 좋으면은 혹은 과잉 투자가 되면은 혹은 이게 뭐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에서 너무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돈을 안 잃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시장에서 상처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내 시간을 까먹는 거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을 좀 많이 싣고 막 몰빵하려고 하면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비중을 줄일 필요도 있는 거고 더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들어갈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반도체가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으로 실적과 숫자가 조금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뭐 초반에도 몇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뭔가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에 계속 돌고 있는 보고서와 전망치와 이런 걸 베이스로 봤을 때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한 입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시간은 걸려도 가긴 갑니다. 그래서 주도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번
진단해 네. 주시죠. 네이버. 아 네이버요? 왜 이렇게 안 가나요? 지금 컨텐츠 네이버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네. 첫째로 네이버가 검색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구글에 또 떨어졌습니다. 예,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또 1분기 기준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네이버의 결국에는 효율성이에요. 구글의 효율성과 네이버의 효율성. 말 그대로 이게 구글의 바드 AI 검색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빙을 쓰고 있지만 빙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답답할 땐 정말 답답해요. 한국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의 가장 문제점은 네이버를 우리가 뭘로 검색하느냐. 첫째 맛집 찾으려고 검색하죠. 그죠? 그럼 둘째 우리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지도 찾으려고 검색합니다. 그리고는 블로그 검색하면 답답해요. 다 광고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차라리 왜 인스타를 보죠?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정확한 정보나 글로벌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미를 찾기 위해서는 릴스나 쇼츠나 틱톡을 들어가요. 네이버는 언제 들어가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뉴스 볼 때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유일한 강점이 네이버 쇼핑이에요. 네이버 페이예요. 그래서 페이 사업을 더 키우고 쇼핑 사업을 더 키운다. 성장성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색 엔진으로 바라보고 네이버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이버는 지금 네이버 페이를 기준으로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웹툰의 성장, 그리고 네이버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네이버에 많이 올라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웹 드라마, 웹 소설 그 컨텐츠를 가진 IP 파워가 앞으로 네이버의 차기 모델이 될 것이다.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는 또 동남아에서 일본에서 시작하고 있는 라인뱅크 쪽 이런 쪽의 지분 가치가 앞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정도를 보셔야 되지. 지금은 메신저로서도 카카오에 완전히 밀린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즐기기 위한 요소나 정보를 정말 디테일하게 검색하기 위한 요소로는 구글에 혹은 유튜브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개인 방송에서 이런 좀 불만도 토로를 많이 했어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왜 릴스나 쇼츠를 못 만드는가? 그러게요. 네. 그거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릴스는 유튜브 쇼츠는 수익도 많이 안 주잖아요. 네. 그 정도는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네이버에 쇼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쇼폼 영상이라고 1분 영상이 있습니다. 보면은 재미없어요. 네. 왜 그런 거죠? 루즈하고요. 트렌드가 이게 막 방송사에서 만들고 이러는데 방송국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국분들은 방송국에 틀이 있어요. 유튜브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거 보면은 개그맨 분들이 틀 없이 정말 와 하고는 보다가 뭐야 빵 터지는 그런 웃음, 재미 중심. 그리고는 정보도 핵심 더 자세한 정보는 긴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유튜브 본편에 링크를 걸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네이버는 기존의 VOD 서비스도 좀 안 됐고요. 그리고는 뭐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 이슈도 있고 뭐 광고를 삽입해야 되니 많이 여러 가지 이슈는 과거 이슈들인데 핵심이 되는 거는 지금 그래서 그 쇼폼에 대해서 트렌드가 확산된 지가 한참 됐어요. 못 따라갔죠. 이게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번에 뭐 네이버가 하반기에 네이버 뭐 어플 메인을 바꾸니 뭘 바꾸니 그러는데 거기 또 들어있더라고요. 블로그 글을 내 이웃 글을 MG가 블로그를 할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도 네이버 주주지만 점점 회의감이 느껴져요. 진짜 줄여야 되나? 저도 이제 네이버는 장퇴도 된다. 네이버 웹툰이나 네이버 페이나 이게 성장성은 뭐 포시마크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오히려 네이버보다 쿠팡이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야, 또 이렇게 바뀌는군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쿠팡이 계속 혁신을 보여주고 있고 쿠팡의 OTT에서는 차라리 이제 우리가 유튜브 쇼츠를 보더라도 SNL 영상은 되게 많이 올라옵니다. 네이버 웹드라마 영상이 쇼츠에 많이 올라오나라고 보시면은 그거는 아직은 물음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정말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뭔가 혁신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카카오는 뭐 분할 상장의 문제는 있지만 사업을 잘하는 건 맞거든요. 우리가 모빌리티, 카카오 택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가 과연 카카오 같은 혁신을 혹은 뭐 쿠팡과 같은 혁신을 지금 이 시점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가 요즘은 약간은 세모로 밀려나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카카오는 좋게 보세요?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주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가 카카오를 주식으로서 안 좋다 그러지.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걸 이뤘습니다. 분명히 카카오는 나중에 위인전도 나올 거고 그 뭔가 카카오의 역사에 대해서 책도 나올 거예요. 이미 나와 있지만 더 성장할 겁니다. 다만 주식이 안 좋. 그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네. 보통 이렇게 나스닥 오르면 네. 비트코인도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가? 연초 대비? 요즘에는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부분은 비트코인은 제가 저만의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가지고 기준점이 확실히 변했어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나스닥과 같이 갈 것이냐, 이게 금과 같이 갈 것이냐, 정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금과 같이 간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페드의 대차 대조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시중의 M2 통화량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버블이었고 그때는 정말 돈이 많이 잉여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매매 게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과한 버블이 오긴 왔지만 지금 기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표로서 M2 통화량의 지표로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연준이 매주 대차 대조표를 발표를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다가도 그 데이터가 나오면 밀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유심히 보면서는 지금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큰손분들도 이걸 유동성 지표로 보고 있구나. 이게 뭐 월스트리트가 됐든 아니면 뭐 고래라고 부르는 분들이 됐든 어쨌든 결국에는 나중에 금리 인하를 난 뒤에 또 돈이 약간 뭐 풀린다, 양적 완화가 된다 라고 하면은 다시 시장의 M2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도 같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은 약간 속성은 금과 좀 더 유사해 줄 수 있겠지만 좀 더 데이터에 민감한 디지털 골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차트 매매예요. 그리고 많은 돈들이 이 시장을 오히려 달러보다, 오히려 원화보다, 오히려 금보다 더 꽉 잡고 있습니다. 위아래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흐름 자체가 M2 통화량에 대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대해서, 그리고는 반대로 말하면 달러 해칭으로서 이게 좀 이렇게 트레이드가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추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금리 상황에서 긴축이 있는 상황에서 뭐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숫자가 없다라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없는 부분에서 그러면 없는 숫자를 뭘로 계산해서 값을 매길 것이냐. 이거는 결국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제가 캐치하고 있는 부분은 시중 통화량과 비트코인이 연동되고 있다. 그러면 긴축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유의미하게 늘고 있지 않는 거군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금리 뭐 인하되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좀 유동성이 풀리는 신호가 왔을 때는 네네. 조금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네. 테이버님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어제 조금 매도를 하면서 현금 비중이 좀 많이 늘었어요. 네. 다시 이제 제가 거의 10% 초중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30% 넘어갔는데 일단 저는 계속 살 겁니다. 저는 20% 정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여전히 장은 좋습니다. 장은 좋고 제가 20%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만의 기준인데 저는 현금 비중에 대해 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시면서 내가 꼬박꼬박 수익 활동을 하는 분들은 이게 뭐 투자금이 뭐 이렇게 뭐 집 한 채 값이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주식에서 풀 매수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다. 이게 뭐 분산을 잘 해놓으시면 풀 매수 매도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박살나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시대가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 20% 정도. 그리고는 혹시나 내가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는 마련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만약에 박살나더라도 6개월은 걸리거든요.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을 생각하시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완전히 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뭐 좀 쉬었다 가더라도 결국에는 매수 매도는 계속 발생을 한다 정도고 저는 현금 비중은 20%다. 네. 그럼 80으로는 뭐 사시겠어요? 저는 지금 반도체를 계속해서 지금 들고 있는 포트에서 한 30-40%는 반도체 계속 매수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콘텐츠 좋아해요. 국내에서는 콘텐츠 좋아하고 네, 엔터보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애니메이션 관련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예. 너무 중소형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긴 한데 제 방송 보시면 다 아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제 표정이 가장 밝은 그런 정말 행복에 이제 그 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뭐 올라간다 만다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는 성공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국내 기준에서는 게임주도 좋게는 보는데 게임주가 아직은 이슈가 없다. 콘텐츠 쪽
그리고는 저는 엔터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오히려 콘텐츠 OTT 이쪽도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중이고 저도 그쪽 투자를 좀 즐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빅테크, 그리고 이슈 매매를 좀 많이 한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테이버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제가 긍정적이다 올라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일 주위에서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부채 납상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 FOMC도 아니고 기준금리도 아니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국내에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마 클립으로 올라갔을 때 나중에 뭐 성지가 되면 안 됩니다. 성지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좀 공포스러운 부분은 첫째, 최근에 나오는 뉴스 중에서 뭐 뱅크샐러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컬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또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 우리 OTT 업체 중에서도 좀 힘들다. 티빙. 아니 티빙 말고요. 티빙은 CJ이기 때문에 그나마 적자라도 괜찮지만 왓챠라고 있습니다. 네, 영화. 거기가 지금 매각 M&A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M&A가 결국에는 불발되고 있다. 그리고는 원래 기업 가치가 뭐 5천억 얘기가 나왔다가 기업 가치가 지금 200억, 100억. 혹은 이대로는 그냥 말 그대로 스타트업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돈이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어요. 수익률이 0%가 되는 거죠. 근데 엔젤 펀드가 지난 10년간 시장을 이끈 게 맞습니다. 아마존식 경영.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라는 게 뭘 보여줬고요. 그러고는 또 대형 기업 중에서는 야놀자라고 있죠. 최근에도 손정희 회장이 투자도 했는데 그 마사요시 형의 돈으로 또 뭐 이렇게 M&A도 하고 이러면서 야놀자가 엄청 커졌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돈을 버냐 못 버냐 그리고는 스타트업들이 특히 경기 침체가 되면은 소비가 죽어요. 그럼 소비를 촉진해야 되고 회원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돈을 뿌릴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그 돈은 스타트업 투자를 하신 분들의 돈이 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손실을 보면서 적자를 보면서 아마존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요게 성장의 키포인트가 되는데 문제는 아마존식이 지금 20년이 됐어요. 이제는 끝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아마존식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은 이미 각 포인트마다 자리를 다 잡고 있어요. 인터넷 은행이 됐든 아니면은 뭐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벌고 규모를 갖춘 애들이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우리 배달도 처음에는 아마존식이었어요.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이 자리를 잡았죠. 2등, 3등 업체를 쓰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요기요를 쓰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뭐 지역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이 뭐 배달통도 그렇고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서 투자했던 돈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는 그 부분이 다음 블랙스완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뭐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텐센트도 마찬가지고 그 기업들이 망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고 이 투자로 정말 많은 기업에 돈이 들어갔고 성공 사례를 보면서 이거를 비슷하게 카피한 투자 집단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돈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일정 좀 소액 포지션에서 이게 뭐 터져나가는 경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이런 걸로 우리가 모르던 부분에서 갑자기 뭐 펀드가 넘어간다, 뭐 청산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좀 터지면은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좀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가 토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토스도 돈 못 벌거든요. 토스뱅크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마냥 우리가 지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박살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촉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비슷한 논리일 거고 우리나라에서 혹은 아시아에서 글로벌에서 이제 좀 엔젤 펀드, 스타트업 투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러고는 기준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깡통 전세 문제도 분명히 걱정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은 우상향하는 게 맞아요. 경기가 안 좋아도 시장에서는 큰 기업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경기 혹은 정말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균형감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식 못 갈 거야. 아니고요. 주식이 잘 가니까 경기가 좋을 거야. 아니에요. 이게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겹치는 시기는 지나고 보면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뭐 체크를 좀 여러 다각도 다방면 여러 측면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투자도 하시고 일상생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테이버님.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왕 테이버의 테이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